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식이섬유도 물을 먹어야 이 장에서 박테리아가 계속 그 먹는 것을 즐겨 하잖아요. 식이섬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48시간도 단서가 있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야채와 범벅이 돼가지고 대장에서 박테리아가 소화를 시키는 거지 그냥 야채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물에 안 녹는 야채가 있고 식이성 녹는 걸 뭐라 그래요? 수용성. 예, 수용성 야채가 있죠. 어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녹는 거. 상추는 안 녹죠. 아무리 물에 놔보세요. 미역 어때요? 이렇게 미역 물에 놓으면은 알라긴 성분이라고 해서 물컹물컹한 톳 이런 거 해조류가 다 녹는 거예요. 해조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대장암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해조류 많이 좋아하십시오. 담배, 술, 육류는 멀리하시되 드실 때 안주와 야채를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막과 점막과 근육 요 그냥 해부학적으로 설명하신 거에 보충을 제가 해드렸으니까요. 머릿속에 확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 2페이지 한번. 각각의 그 소화기관에 대한 그 어떤 게 있는지 뭐 구강, 인두, 식도, 위, 심장 이런 부분을 갖다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능은 저희가 이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소화기관의 음식물은 작은 입자로 분해해서 영양소를 만들어 되도록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 및 림프로 이동을 하게 되어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이동시키고 소화액이 분비되어 많은 효소들에 의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물, 무기질, 비타민이 소화기관의 점막을 통해 흡수되고 그래서 기능이 크게 조절 기능과 소화운동과 소화액 분비 그리고 흡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소화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발생하는 질병들이 주로 있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식도암, 위염, 위궤양이니 그다음에 뭐 대장염 여러 가지의 그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간의 소화기관이 진화 과정을 한번 찾게 돼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육식에 적합하기 위해서 적합한 이빨과 그다음 튼튼한 위, 그다음에 소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짧은 장이 아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만이 질긴 고기를 소화시킬 수가 있고 단백질 소화시키는 위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백질 소화 과정에서 가스와 독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기가 결국은 짧게 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육식동물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길이가 좀 길어서 그게 그 먹은 것들이 좀 오랫동안 이게 그 장에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되새김 하듯이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아마 그 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식동물의 장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몸의 길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식동물인 경우에는 장의 길이가 몸의 길이의 한 10배 이상 길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봐서는 확실히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에 비해서 길이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은 네.
인간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쥘 수 있는 뛰어난 기능과 손을 얻었고 손의 움직임에 뒷받침해주는 그 두뇌가 발달해서 체구에 비해 높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내장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관이 세로로 배치되고 모든 소화기가 아래로 처지게 되는 그런 형상이 저희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발로 다니는 그 동물들의 소화기는 보통 입의 상문까지 수평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한 장기가 다른 장기를 압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들은 이제 그 서양인과 이제 동양인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그 서양인들은 그 육식을 좀 위주로 그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양인에 비해 그 장의 길이가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양인보다는 좀 짧은 그 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이 겪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먹이의 변화는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급격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굶은 것을 익숙해 있던 상태에서는 지금은 너무 많은 양의 음식 섭취로 인해 오히려 인간의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과 인공적인 가공식품에 인간의 몸이 적응하기에는 아직 DNA에 축적된 경험이 너무 적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식습관 유지하고 소화기 질환의 어떤 원인이 발생되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음식물 소화 과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입안에서 저희들이 그 소화 작용하는 거는 이의 저장 작용에 의해서 기계적인 소화, 그 다음에 침샘에서 분비된 아밀라제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주로 탄수화물을 분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침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침에는 칼슘이 좀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치아를 좀 튼튼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이 이제 칼슘이 나오다 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 모르핀보다도 강한 진통제의 역할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오피오르핀이라고 불리는데 비록 소량이라도 우리 입 속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입도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없으면 굉장히 아프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걸 인해서 아픔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도에서는 여기서는 소화 기능은 거의 없고요.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을 이제 밑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의 하는 역할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유액을 분비시켜서 음식물과 혼합하여 소장에서 영양 흡수가 잘 되도록 미줄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액에서는 펩시노겐이나 위산, 뮤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됨으로 인해서 거기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물에 대한 걸 갖다가 살균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장으로 아마 내려가는 것 같고요. 이제 소장은 보통 이제 저희가 12지장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한 30cm 정도까지를 12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혼합운동과 연동운동 같은 근육운동이 일어나 음식물이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해서 음식물이 더 서서히 아래로 이동시켜서 내려가도록 하고, 이 내려가면서 그 이자액이나 쓸개즙, 장액을 통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여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의 역할은 길이가 한 150 정도의 소화작용은 길이는 한 150 정도 되는데 아마 소화작용은 하지 않고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항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면역세포의 70-80% 정도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유익균들이 면역작용을 함으로 유익균의 먹인 게 식이섬유 등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유익균들의 비율을 높여주어 면역력을 높이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역할 여기에서 아마 맹장의 아마 유익균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통제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뭐 하는 걸 맹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장에 어떤 게 좋은가를 이제 보니까 장에 좋은 음식을 보니까 뭐 요구르트, 그 다음에 사과, 고구마, 당근, 매실, 생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장에 굉장히 아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제 뭐 경제 발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먹는 문제가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먹거리로 인해서 뭐든지 많이 먹게 되고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는 채식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저희가 보통 음식을 다 뭐 조상들이나 저희 어렸을 때나 이럴 때 보면 거의 그 채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통 식습관이 이루어졌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제 그 식관 그런 거 이제 워낙 먹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식관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러다 그 식습관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배변의 습관까지도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기관에 관련 각종의 이제 질환들이 많이 발생시키는 뭐 지금 현재인 것 같고요. 따라서 식습관을 개선을 통해서 지나친 육류 섭취 또는 뭐 패스트푸드 같은 열량 높은 정크푸드를 어떤 최대한 줄여야만이 우리가 좀 더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추어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 치아가 몇 개죠? 맞습니다. 그러면 송곳니는 몇 개? 송곳니 4개. 네? 송곳니가 12개예요? 여기는 육식을 좋아해서 송곳니 예? 4개. 4개죠. 4개입니다. 전 치과는 아니지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치과 가시면 번호를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배에 이렇게 4군데로 나눠서 right upper quadrant, left upper quadrant 똑같아요. 여기 치과도 오른쪽에 있는 이빨을 1번이라고 해서 앞에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2라고 하고 송곳니를 13이라고 해요. 그래서 23, 그 다음에 여기 33, 43이 다 송곳니예요.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앞에 있는 8개의 앞니는
8개의 앞니는 채소를 갉아먹으라고, 무나 이런 거를 갉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송곳니는 고기를 먹으라고 주신 거고,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4개, 어금니는 뭐를 먹으라고 드렸을까요? 퀴즈. 예? 땡. 참고로 오늘 저녁 먹은 거 있습니다. 곡류. 현미밥을 오랫동안 어금니로 씹으면 아밀라제랑 섞여가지고 달콤하죠? 네? 송곳니 4개, 앞니 8개, 한쪽만 생각해 볼게요. 2대 1대 3. 2는 채소를 먹어라. 1은 육류를 먹어라. 3은 곡류를 먹어라인데 2대 1대 3이 이거는 오랫동안 진화해온 결과가 2대 1대 3인데 2는 곡류, 1은 육류, 3은 채소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가 동물들을 잡으러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가만히 앉아서 슈퍼에서 가공된 육류도 먹을 수 있고 계속 사무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야채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컵 있죠? 일회용 종이컵 내지 아니면 그 찻잔의 크기에 5에서 9개의 영어로는 서빙이라고 하는데 서빙. 9접시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3접시, 점심에 3접시, 저녁에 3접시를 먹어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위험한 용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적어도 이 9개 중에 각 식사마다 한 번씩은 해조류를 넣어서 먹어라. 점심 때 못하면 미역줄거리나 아니면 이런 요새 해조류 괜찮은 거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팩으로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해조류를 먹으면 9개 중에 3분의 1은 해조류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만 보면 이빨 2대 1대 3의 법칙을 이렇게 합니다. 2는 뭐요? 탄수화물, 1은 육류, 3은 채소 이렇게. 그 육류에 고기라는 거 어류. 맞습니다. 어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 해조류와 어류를 많이 먹는 그리스 지방이나 아니면은 장수촌 어른들 보니까 어류와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죠. 아마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건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모유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모유에 오염이 많이 돼 있다. 하지만 모유로 인한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모유 먹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류도 가장 먹이사슬에 위에 있는 참치 빼고는 다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치는 뭐가 많이 있죠? 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참치 먹는 건 괜찮죠. 그런데 특히 임산부가, 앞으로 결혼하실 분 잘 들으세요. 임산부가 수은 먹지 말라고 미국의 보건 당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산부는 참치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계란에 콜레스테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노른자 많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계란 노른자 먹지 말아라, 노른자 빼고 먹어라 이랬는데 그때는 콜레스테롤을 재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과학으로 콜레스테롤을 재봤더니만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고 도리어 좋은 콜레스테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육류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류, 고기는 물론 우유, 계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2대 1대 3의 법칙이 아니라 육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곡류를 줄이고. 그래서 곡류와 육류의 이 비율은 잘
이거를 좀 개인형 맞춤형으로 좀 조절을 해야 본인의 어떤 식습관에 따라서 비만도 줄일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암에 대한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 비율이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 과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장짜리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면서. 보기 전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육류를 먹는 사람, 그 짐승들은 장이 짧고 네. 채소를 많이 먹는 동물들은 장이 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채소 저기 뭐야 아프리카에서 이게 채소를 먹는 짐승들이 네? 빛과 식물류 그다음에 육식을 같이 먹는 동물들보다는 수명이 짧은 것 같은데 장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수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뭐 코끼리 이런 건 다 모르셨잖아요. 코끼리가 오래 살아? 네. 사람보다 사람만큼 살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토끼 이런 건 짧을 수 있고 뭐 사자 이런 건 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런 종의 차이지 단순히 초식동물은 이집트도 육식동물은 오래 사는 건 아니죠. 정답인 것 같은데요. 예, 수명 유전자가 우리 몸에 시계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인간은 한 120세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에녹은 600살 정도 살았잖아요. 669살입니다. 아, 맞습니까? 그렇죠. 900살인가요? 아, 네. 에녹이라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짧아진 거죠. 근데 왜 평균 수명이 낮다고 해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릴 때 죽어서 영아 사망률이 많아서 그런 거지, 오래 사는 분들은 매우 오래 살았다 합니다. 자, 제가 3장으로 정리한 거는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변비고요. 두 번째가 구토고, 마지막으로는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변비인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날도 그 황모 집사님이 저한테 본인은 너무 변비 때문에 괴로워서 40이 넘도록 괴로워서 어떻게 하더라도 대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란 것은 생활 습관을 180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의 운동신경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땀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땀나는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식사도 아주 조금씩 여러 번 먹는데 그게 뭐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어도 한 번 먹을 때 그래도 제 식사 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대변이 딱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문이 찢어지기도 하는데, 예, 모유 먹는 애들이.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가정의학과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든 변비약을 주라고 해요. 그러면은 관장해 주죠. 또 이따가 설명할 약의 4종류를 돌아가면서 주죠. 엄마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약을 주지만 약을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낫는 병인데 너무 엄마가 과민해가지고 아이를 또 배변 습관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 운동 물어봤죠. 그 다음에 식사량 물어봤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규칙적인 시간 좋은 거는 7시 먹으면 12시에 먹고 5시에 먹는 거예요. 5시간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한 11시쯤 일찍 이른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른 저녁을 4시에 먹는 거죠. 그럼 5시간마다 먹죠. 그리고 잘 때는 장을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식하면 안 되는 병이 맨 마지막에 설명할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야식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쭉
오늘 소화기관 설명한 것처럼 제가 차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변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설명. 네, 미래의학도가 또 너무 안 하냐 너? 예쁜 걸 비교해서 설명을 처음에 뭐 수학생이 우리 소식이 있잖아요. 야채 네. 그럼 하루 소식을 먹으면 아, 그것도 이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맹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측에 있는 장이고요. 이거는 여기 바로 횡격막 밑에 있는 장이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변을 보면은 한 2분의 1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여기 또 채워져요. 예. 그 다음에 3일 지나부터 여기 채워서 이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을 주면 이게 싹 비워지거든요.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 있죠? 약 먹으면 싹 비잖아요. 막 찌끄러기 나오고 나중에 물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사흘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소화기 내과에 어떤 의사도 사흘 규칙을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의과대학에서 제가 사흘 규칙을 꼭 얘기하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정의가 셋 중에 하나예요. 일주일에 3회 이하신가요? 우리 새로 오신 3번 이상 하네요. 그러면 이 횟수가 만약에 3일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뭐 4일에 한 번 눕는다거나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죠. 그러면 변비라고 하는데 아니신데 변비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시죠? 뭐 매일 잘 하다가 네. 그러다가 네. 그냥 저도 물 잘 먹고 워낙 이런 게 있어서 네. 음식도 가열자고 잘 먹는데 좀 더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변비에 안 들려고 해서 매일 아침에 네. 하는데 네. 뭐 이틀, 3일 아무런 저는 뭐 음식 가리거나 이런 게 없는데 네. 변을 보지 못하고 네. 계속 그 다음날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게 이제 2번째, 3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강의로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넣어요. 3번 이상. 4번은 눕는데 한 번은 특히 힘들게 눕는 경우. 이것도 변비라고 해요. 예. 한 번은 특히 힘들게 눕는. 그러니까 4번 중에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이겠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누울 때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요인과 있다거나 아니면 식사 중에 뭔가 좀 잘못된 식사가 있을 거예요. 회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좀 잘못 넣고. 그리고 아마 3번째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의 신경이 어떻게 된 경우인데 힘을 줘야 겨우 나오고 찜찜한 경우 있죠. 다 못 본 것 같이 기분이 좀 찜찜해요. 그거는 여기 제가 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근육에 마이엔테릭 플렉서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장신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변비약 종류에 제일 안 좋은 것이 여기에 자극성 하제라고 해서 장신경에 영향 주는 약. 그러니까 대변 보기 힘드니까 신경에다가 어떻게 자극을 줘가지고 대변을 넣게 하는데 이 자극성 하제가 습관성 변비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변비약 종류. 대장을 닥달하는 약입니다. 이 닥달한다는 얘기가 이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거야. 야, 너. 장내 신경층 손상을 유발하며 장이 확장되고 장운동 이상이 유발되는 하체 유도 장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자극성 하재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요. 이 화살표는 여기에 제가 화살표 여기를 표현한 것처럼 이 장의 신경총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딴 때는 2번은 완화제, 3번은 변비약, 4번은 윤활제 다 변비약의 종류인데 하제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설사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센나가 뭔지 아세요? 센나? 아락실 드셔보셨어요? 아락실? 아락실이 그 종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락실 많이 선전하는데 아락실은 자극성화제가 될 수 그런 기전 여기 그런 기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락실은 습관성이 될 수가 있어서 안 좋은 거죠. 센나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비사코딜은 둘콜락스라는 거예요. 상품명으로. 제가 이게 교회 게시판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렸기 때문에 상품명은 안 썼어요. 이해하시고요. 알로에베라는 뭐 각 회사마다 있는데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알로에베라 먹은 사람들은 대장이 까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이 무슨 질환인가 이렇게 보면 그분이 나중에 알로에 먹었다고 해요. 알로에는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데 이 대장 내시경 하기 한 일주일 전에는 알로에 드시면 먹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이옵시라고 하는 거 뭐죠? 조직 검사도 못하고 하니까 알로에는 좋죠. 변 잘 나옵니다. 이게 수용성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알로에를 드시면 좋은데 이것도 자극성 하재이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주일 정도 전에 금하신다는 건 일주일간 알로에베라가 장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색소 침착이 된 건 어쩔 수 없고 일주일 전에 안 먹어야 그 다음에 더 여기에 이제 28시간, 48시간, 뭐 36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침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롭게 침착이 되면 더 피그멘테이션이 되거든요. 침착이 아니라 달라붙는다. 달라붙어서 예,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가 장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로에는 미끄럽게 붙어 있으면 대변이나 이런 것도 잘 나가. 그렇죠. 예. 대변이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센나 비사코딜과 같은 그런 기전으로 준다고 하고요. 그 밑에 한 번 더 보세요. 차전차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리움 제제이거든요. 이거는 하제가 아니라 그냥 팽창성 완화제예요. 이게 제일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가장 적은 변비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 수분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실타래가 이렇게 있으면 수분을 흡수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는 거는 여기에 약간의 장내 그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장이 팽창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팽창성 완화제를 먹으면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왜냐하면 섬유질이 지나가면서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서 복용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팽창성 완화제는 시중에서 그 약 이런 뮤타실입니다. 이거는 뮤타실. 제가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이건 좀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적어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워낙 좋아서 뮤타실은 예, 국가 뮤타실 나라고 해요. 아닙니다. 의사한테 가서. 예. 그래서 이렇게 대변이 나오겠죠. 좀 나오면은 그러면 팽창성 완화제는 구체적으로 약을 안 먹더라도 5접시나 9접시에 섬유질을 먹으면 좋다고 제가 거기 썼어요. 그런데 한 완서빙을 제가 그냥 종이컵이나 아니면
찻잔의 밑에 있는 이런 양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한 움큼 이렇게 집어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한 번에 3움큼씩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양상추도 한 움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긋나긋 먹고 또 견과류도 먹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움큼이 완 서빙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게 또 그 밑에 있는 삼투성 변비약인데요. 오스모틱 에이전트라고 하죠. 여기는 그 대장 검사할 때 아주 짜고 맛없는 거 한 5통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한 2시간 만에 원샷으로 해서 한 10분마다 계속 먹어요. 10분에서 20분. 그런데 그거의 원리는 짠 소금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삼투압 대장 점막은 어디예요? 여기라고 했죠? 곱창 먹으면 가영아 이렇게 곱창 좋아해? 안 먹어? 좋아해? 그러면 미끈미끈한 데 말고 이렇게 곱 있는 데 있잖아. 그게 이제 점막이야. 점막인데 이렇게 파는 경우도 이렇게 뒤집어서 파는 경우도 있죠. 뒤집어서. 곱창은 안 드셔보셨어요? 장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 점막이 보이게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점막에 나트륨 알갱이가 많이 지나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간극이 있어가지고 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넣게 되는데 한 번에 이걸 쫙 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성이 되는 거예요. 삼투압 차이를 유발시켜서 장내 수분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삼투압이니까 나트륨 알갱이나 아니면은 락툴루스라고 제가 표현한 거 있죠? 우유를 가열하면 생기는 물질이에요. 권사님, 우유 드시면 설사 안 하시나요? 하죠. 네. 이렇게 찬우유를 마시면 장으로 들어가면서 체온이 36.5도C 정도 되니까 따뜻해지면서 그 락타제 성분이라는 게 장에 있는데 락타제가 나이 들면서 조금씩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락타제가 있는 우유,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맛있는 우유, 뭐 소화 잘 되는 우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락타제가 있어서 설사를 안 하게 하는데 이 락타제가 락툴로스로 만들면 우유를 가열하면 생기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락타제가 부족하던 어떻든 간에 락툴로스라는 이런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장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 변비약 안 먹고 우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서양 자두로 만든 푸른 주스라는 거 아세요? 푸른. 영어 맞나요? 푸른 주스. 이거. 네, 건자두로 이렇게. 그거 그냥 씹어서 드셔도 변비에 좋고요. 푸른 주스를 저는 마시라고 해요. 얼마 안 하고 아주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푸른 주스는 또 방광염 있는 환자들한테 좋습니다. 이게 방광염 있다고 해서 그냥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생제는 어디에 안 좋다고 그랬죠? 첫 시간에 장에 안 좋다고 그랬죠. 좋은 미생물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냥 변비도 잡고 방광염 잡으려면 푸른 주스를 드시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캔디 뒷면에 보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경고문이 있어요. 모캔디도 삼키면 그게 아까는 나트륨 알갱이가 있어서 그런데 모캔디는 이런 그 당 솔비톨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캔디 드시고 설사하신 분 없으세요? 네, 많이 안 드시는군요. 솔비톨도 삼투성 변비약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없는데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약자 PEG라는 게 그 분자량이 많은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서양 환자들한테 많이 쓰이는 것이고 삼투성 변비약의 일종입니다.
글리세린 에네마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대장 있죠? 이 대장에 글리세린을 집어넣어요. 한 3분의 1쯤. 3분의 1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변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모유 먹어서 변비 생기는 아이들이 글리세린 관장을 하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 수분 흡수를 방해해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미끄럼틀처럼 슬라이딩 해가지고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배변 윤활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배변 윤활제도 많이 하면 습관이 돼요.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배변을 해야 되는데 다른 힘으로 이렇게 배변을 하게 해주니까 아이가 그냥 쉽게 변느니까 계속 장에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성 하제라든가 아니면은 삼투성 변비약, 배변 윤활제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다. 대신에 팽창성 완화제는 괜찮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술 먹고 나면 부담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 네. 막걸리 없이 이거 나서 잘 나오던데. 그거는 변비여서 그렇지, 그거는 술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술은 두 가지 작용하는데요. 이렇게 맥주 같은 것은 수분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수분이 많은데 반대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의 약자인데 항이뇨 호르몬을 막아요. 그러니까 소변, 예,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을 또 막으니까 이뇨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엔 탈수가 돼요. 술 마시고 다음날 탈수가 돼가지고 막 목마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처음에는 수분이 막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변은 잘 나오지만 나중에 여기 적었잖아요.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 담배, 술, 육류가 대장암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실은 술도 변비에는 안 좋습니다. 물을 더 흡수해버리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더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질문 있으세요? 삼투성 변비약이 약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 농도를 높은 걸 넣어서 그 농도 때문에 상표 차이를 이용해서 물을 배설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물이 들어가는 어떤 미네랄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은 흡수를 하잖아요. 그 흡수되지 않고 이것은 대상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대장까지 가는 거는 좀 필요 없는 그런 섬유질들이 내려가요. 그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요. 이거는 몇 번째 시간에 나오나? 음식물 다음 시간에 음식물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대순환과 소순환이 있어요. 근데 대순환은 우리가 간 문맥을 통해 가지고 소장까지 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영양분들이 다 먼저 흡수돼요. 근데 소순환은 임파액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맥